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이정은이라고 해요. 저는 쉽게 말하자면 고아로 자란 아이예요. 좋은 부모 만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나진 못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아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그날 이전에도 고아라는 이유로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은 많아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고아로 자랐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으니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고아인 건 맞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어요. 제가 6살 될 때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고아가 됐고 고아원에 보내지는 대신 주인집 할머니가 저를 거둬주셨어요. 엄마와 저는 단둘이 그 할머니 댁 단칸방에 새들어 살았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워야 했으니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셔야 했죠. 엄마가 나간 후 집에서 깨면 저도 모르게 주인 할머니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을 입고 좋은 냄새가 났어요. 무슨 향수 같은 걸 쓰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살 냄새가 좋았던 거죠. 엄마와 살았으니 제가 아주 어렸을 땐 엄마가 저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며 키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 기억에 없는걸요. 제가 기억하는 품은 주인집 할머니의 품이었고 주인집 할머니의 살 냄새가 제게는 엄마 냄새 같은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일어났어? 엄만 일 나갔지? 이리 와. 할미가 뭐 좀 챙겨줄게.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맞아주시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쪼르르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기곤 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어디 보자, 우리 강아지. 고구마 좋아하지? 조금만 기다려. 이 할미가 금방 따끈하게 삶아서 줄게. 아니, 아이, 손이 아주 얼음장이네. 밤새 이렇게 춥게 잔 거야? 보일러값 많이 안 나온다고 틀고 자라고 했더니 아이고, 안쓰러워라. 네 엄마도 그런 방에 너 혼자 두고 나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꼬, 얼마나 아팠을까 말이다. 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깝게 보셨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불쌍해서 저를 챙겨주신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단순히 불쌍해서였다면 굳이 해주지 않으셔도 됐을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고구마 껍질을 발라주시며 이 달고 맛나는 거 먹고 나면 힘이 난단다 하는 다정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어리고 뭘 모르는 어린아이였어도 저는 할머니가 좋았던 거예요. 원래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아줬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좋은 분이시고 저를 예뻐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할머니 곁에서 놀다가 밤이 되면 할머니 옆에 누워서 할머니 손등에 난 털 같은 걸 쓰다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오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손에는 왜 이런 털이 있어? 내 손에는 없는데. 그러게, 그렇지. 할미도 너만 할 땐 아니랬어. 나이 들고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사는 동안 이런 것도 자랐지 뭐야. 언제 이렇게나 생겼는지도 몰라. 그렇구나. 그럼 나도 나중에 할머니 되면 그런 거 생겨? 아이고, 이 말랑말랑한 손이 언제 할머니 손이 될꼬. 너는 아직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돼. 나는 안 자라고 싶어. 그냥 계속 이렇게 할머니 옆에 누워 있을래.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더 나이 들지 마요. 이 조그만 것이 이런 말도 다 할 줄 알고. 아이고, 내가 네 말에 녹는다 녹아. 우리 정은이가 이렇게 예쁘니 할미가 안 예뻐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할머니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도 저를 잘 봐주셨던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 덕분에 저는 고아원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 조금씩 알아지는 것들이 있었죠.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했고요. 할머니는 재력은 좀 있으나 자식들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외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할머니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나 와서 할머니한테 떼를 쓰듯 돈을 타갔고 그러고 나면 그뿐 딱 발 끊었다가 또 돈이 떨어져야지만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그러니 할머니는 저를 보며 네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예뻐하셨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 저로 났는데 정작 할머니 자식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게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정신도 거의 없으신 상태로 누워 지내게 되셨는데 그런 할머니를 두고 할머니 자식들은 할머니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할머니 재산 어찌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더군요. 그렇게 할머니 수발드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되었고 할머니 자식들은 하나같이 나 몰라라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그렇게 할머니 수발들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런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너 우리가 이렇게 너를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내 잊으면 안 된다. 알지? 그럼 자고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엄마는 어쩌자고 생판 모르는 애를 데려다 키운 건지 정말. 예, 너 지금이라도 우리가 너 데리고 있기 싫다고 하면 넌 바로 고아원 가야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 그래,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동안 베푼 게 얼마냐? 그러니까 너도 우리 엄마 수발 두는 게 당연한 거야. 안 그러냐? 채워줘, 먹여줘, 학교까지 보내주는데 그럼 그 정도도 안 해? 아휴,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잘 알 거 아니야. 그 말은 맞는 말이지 뭐. 우리라고 집안에 우리 핏줄도 아닌 남의 식구가 같이 사는 게 좋겠어? 그런 걸 다 감수하고도 널 받아주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넌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뭐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 네,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 수발 드는 걸 게을리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모셔요. 저도 더 이상 6살짜리 아이가 아닌데 무슨 겁주고 어르고 달래면 다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생색이나 내기 바쁜 할머니 자식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고등학생쯤 되고부터는 저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받아치기도 했던 겁니다. 뭐야, 이 자식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를 네가 모셔? 이거 아주 되바라진 데가 있네. 아, 됐어. 내버려둬. 그 정도 말이야 할 수도 있다고 쳐. 그래도 엄마한테는 잘하잖아.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라고. 언니, 그건 아니지. 저게 저러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 유산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어쩔 건데? 저게 지금 지가 자식인 우리보다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하고 있다. 아, 뭐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어림없는 소리 하네. 아, 지가 뭔데 엄마 유산을 받아. 사실 나도 엄마가 저 애 데려다 키울 때만 해도 그런 걱정을 했지. 엄마가 우리 모르게 유언장이라도 쓰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뭐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이제 그럴 수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골칫덩이인 할머니 수발드는 사람에 불과했고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맨몸으로 내치면 그뿐인 소모품 같은 거였을 겁니다. 제가 할머니 유산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니 그나마 그렇게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고3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 치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집도 팔아버릴 거라며 저더러 독립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큰 거 아니냐, 성인이지. 고아원에서도 그 나이 되면 나가라고 하지 않냐 하며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저 역시 할머니도 안 계신 그 집에 더 있을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나쁜 인간들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고
또 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성적을 그리 잘 받지는 못했어요. 핑계겠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대학은 어차피 생각도 못할 일이니 의욕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당장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어요. 당장은 고시원 아니라 찜질방에 들어갈 돈도 없었으니 흔히 쉼터가 불리는 자립지원센터에서 석 달 정도 지낼 수 있다고 해 거기 들어갔죠. 하루 두 끼 밥도 주고 자립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보호기간 동안 부지런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석 달 후에 그곳에서 나올 때는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쉼터에서 배운 것들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고 쉼터에서 만난 자립지원 상담사의 권유로 직업훈련학교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취업할 수 있다고 해서 제과제빵 바리스타 과정을 선택했어요. 오전 6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오후엔 기술훈련, 그리고 밤에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며 하루를 빈틈없이 꽉꽉 채운 나날들을 보냈고 그 덕분에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는 성취감 같은 걸 처음 느껴본 거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에 가득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어느 대형 카페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직원만 해도 10대 명이나 되는 아주 큰 카페였죠. 그 많은 직원들 중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간 막내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제일 어린 축에 속했고 또 자격증 하나가 있을 뿐 아직은 경력도 하나 없는 초짜였으니 부지런함으로 무장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덕분에 일머리 빠르다 소리도 들었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힘이 나서 진짜 열심히 했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던가요? 그땐 그런 말도 몰랐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이 꺼려하는 험하고 굳은 일들도 다 제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니 그걸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며 더 시켜 먹으려고 했었겠죠. 그땐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잘한다는 소리인 줄 알고 진짜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아주 젊은 여자였는데 부모가 아주 부자라고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금수저 부모 덕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대형 카페를 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사장은 카페 운영보다는 쇼핑이나 여행 다니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열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 자랑하고 주목받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그 낙에 그 맛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얼핏 보면 친절하고 상냥한 듯한 그 사장은 처음엔 제게도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고아라는 저의 배경에 대해 미묘한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은 잘못 들었나 싶었고 그리고 또 몇 번은 실수로 잘못 말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하찮은 일개 직원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앞에 두고 면전에서 고아라서 저러나 고아라고 하더니 고아들은 그런 식으로 고아라는 단어를 자꾸만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뉘앙스로 말입니다. 그게 너무 불쾌하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저는 그 사장이 주는 월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니 들려도 못 들은 척 잘못 들었을 거라고 실수한 걸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좋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워낙 카페를 자주 비우는 사장이라 직원들끼리 정산하고 마감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날 정산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 정말 뭐야. 가뜩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서 빨리 퇴근하고 집 가서 자고 싶은데. 이게 뭐냐고. 정산이 맞아야 집에 갈 거 아니야. 누구야? 아, 정말. 누가 아니래.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매니저님, 저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다고 답이 생겨요? 우선 다들 나눠서 금액을 다시 한번 맞춰보자. 어디서 실수가 생겼을지 모르니까 2인 1조로 더블 체크하면서 한 번만 더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다들 힘내. 빨리 찾아내야 퇴근하지.
매니저님이 그렇게 독려를 해도 직원들은 이미 원성이 자자했고 툴툴거리고 궁시렁거리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좌불안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원들 중에서 제일 경험이 없는 게 저이고 그만큼 제일 미숙한 것도 저라고 생각했으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부터가 저 자신을 못 믿어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디 외부에서 술자리가 있다고 대낮에 나갔던 사장이 지나가다가 매장에 들른 겁니다. 아니, 아직 다들 퇴근 안 했어? 마감 안 했어? 난 다들 갔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 저희도 가고 싶죠. 근데 정산이 안 맞지 뭐예요? 누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그걸 찾아내야 하는데 오늘 영업시간에 전부 복귀할 수도 없고 이건 뭐. 그래? 그럼 말이야, CCTV에서 이정은 씨가 계산한 것만 다시 검토해봐.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던가 그것도 아니면 2차를 가던가 평소대로 그럴 것이지 왜 그날따라 안 하던 짓을 하며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카페 사장은 상황에 대해 듣자마자 대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직원이 몇 명인데 콕 집어 저를 지목하는 건지 그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취기가 오른 듯한 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놈의 고아 소리를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신도 그렇고 늘 불안했어.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혹시나 돈으로 장난이라도 치는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 이참에 제대로 밝혀보자고. 이정은 씨가 계산한 거 찾아서 제대로 된 건지 꼼꼼하게 살펴봐.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저희가 지금 다시 더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언제 다 다시 하고 있겠다는 거야.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찝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이래서 애초에 고아라고 할 때 뽑지 말았어야 했나 봐. 꼭 찜찜한 상태로 결정한 건 탈이 나더라고.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고 아니 실제로 그런 시선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상한 눈빛과 얼굴로 한숨을 쉬며 CCTV를 돌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사장의 말 한마디에 전 직원이 CCTV 속 저를 들여다보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뭘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찾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정말 소액의 착오였고 심지어 제가 돈을 더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산이 맞지 않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였지만 사장은 그 영상 하나를 찾아낸 것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다들 봤지? 내 촉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사장님, 그렇지만 제가 돈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더 받은 것인데다가 금액도 아주 소액이라 오늘 정산 안 맞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어머머?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세상에 기막혀. 들었어 다들? 억울하다네? 다 떠나서 어쨌거나 잘못을 한 건 맞잖아. 근데 억울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런 실수할 사람이 이정은 씨 말고 누가 있어? 좀 더 솔직히 말해볼까? 난 이게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봐.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이정은 씨 억울한 게 대수야. 이런 식으로 실수, 아니 일부러 빼돌린 게 얼마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더 찾아볼 것도 없어. 다들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퇴근들 해. 이 문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고. 제가 뭐라고 더 반박하는 말을 하려고 해도 사장은 들은 척도 안 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근 준비하기 바쁘더군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돈 빼돌려 제 주머니에 넣는 손버릇 나쁜 고아 출신 아이가 되었고 그 카페에서는 더 버티지 못하고 나왔어요. 편견 가득한 현실에 좌절을 했던 거죠. 이후로 몇 군데 더 카페를 옮겨가며 일을 했는데 대형 카페에서 한 번 크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작은 개인 카페를 전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복이 없는 것인지 다르면서도 비슷한 상처를 받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길이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희망에 부풀어 자격증을 손에 쥔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이 얼마 가지도 않아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만 거죠. 제가 현실을 너무 몰랐다 생각했고 그 또한 큰 공부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것이 공무원 시험 준비였습니다. 제가 뭘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사람이 된다면 다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싶더라고요. 제 상황에서 큰 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고 작은 중소기업 같은 곳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 카페에 취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은 거죠. 어차피 사장 눈치 보며 일해야 하고 사장 말이 법인 건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도 계급 사회이고 그런 분위기가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시험 합격해서 발령받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고용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9급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9급이면 어때요? 저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싶었어도 할 시간이 없었고 또 공부를 한들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생각에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기에 새삼 공부하는 게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1년 반 만에 합격했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일하게 됐죠. 제가 주로 담당하는 일은 지역 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레시던시 사업을 운영 지원하는 일이었는데 해당 사업의 행정을 담당하면서 지원자들과 대면할 일이 잦았어요. 사실 처음에 문화체육과에 발령이 났다고 하길래 엄청 의외였거든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만 하더라도 예술대나 체육대 출신들도 더러 공무원 시험을 보던 때라 전공 관련자들이 주로 발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문화, 예술이나 체육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그 부서 발령을 냈다고 하니 저부터도 의아했고 해당 부서 선배들도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부서만 해도 미대 출신이 2명이나 있고 다들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이나 식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눅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신입이었잖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한번 경험한 게 있었으니 스스로 지레 겁먹고 움츠러들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는 일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오지랖 떨지도 말고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것도 스스로 끊임없이 상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긴 했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다른 선배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마치 내가 공무원인데 하듯이 지원자인 예술인들은 함부로 대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게 싫다고 제가 먼저 누군가를 무시하는 건 더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레지던시 입주 화가 중 한 남자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기요, 주무관님, 여기 이 부분 말인데요. 공고에 올라온 예산 부분이랑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뭐 구청에서 장난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김 작가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 결제 라인이 얼마나 독한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포함된 내역이 서로 다르게 표기됐을 거예요. 아이, 그런 식으로 그럴 거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예산 문제는 모두에게 민감한 건데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서 정리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복귀하는 대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네,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레시던시 공급 말인데요. 그것도 관리 체계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진짜 피곤한 스타일인 겁니다. 어찌나 깐깐하게 따져들고 또 무슨 컴플레인 항목 작성하는 게 취미인지 심심하면 컴플레인을 해대는 거예요. 저를 그리 아끼는 게 아닌 저희 부서 선배들도 저한테 안 됐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 남자가 거슬렸던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그 남자 첫인상은 정말 그렇게나 불편했었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로 보아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다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남자와의 인연은 그렇게 좋지 않게 시작됐지만 결국 그 사람은 현재 저의 예랑이가 된 사람이에요. 늘 골칫거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 덕분에 철토의 위기를 맞은 프로젝트를 살려내게 됐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그 프로젝트가 살아있어야 레시던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 자기 살 궁리하느라 그런 거긴 했지만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사업을 살려내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됐고 알고 보니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고 돈 없는 예술가와의 연애는 제 주머니를 가볍게 하긴 했어도 제 정신을 풍요롭게 했어요. 단언컨대 저는 그 사람과 너무나도 행복한 연애를 했고 그리고 청혼까지 받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쥐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청혼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가능성을 봐줬으면 좋겠어. 난 너랑 함께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둘이 열심히 살아보자. 어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보다 더 완벽한 청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솔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청혼이잖아요. 이 세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하기에 제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더 바랄 것 없는 청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람도 아니고 내 처지도 형편도 내셀 거 하나 없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나는 자기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자기 말처럼 자기의 가능성을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더 잘할 거라는 것도 믿어. 그래 알았어. 우리 결혼하자. 예랑이의 솔직 담백하지만 패기 넘치는 청혼에 대한 답으로 저 역시 아주 솔직한 제 상황과 심정을 그대로 전했어요. 예랑이와 제가 주고받은 청혼과 그 답이 어떤 분들께는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 투성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낭만적인 청혼이었어요. 당시 저나 예랑이에게 삶이라는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이야 말로 낭만적인 것이었던 겁니다. 예랑이가 제 처지에 비해 너무 잘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랑이가 돈 없는 예술가라는 게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죠. 적은 월급이지만 꼬박꼬박 월급 받는 제가 예랑이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뿌듯했고 말이에요. 그 덕분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예랑이와의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함께 해보자는 예랑이의 말에 감동한 저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기 말이야,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으니까 우리 집에 인사는 한번 드리러 가자. 부담 갖지 마. 나도 어차피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거든.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지. 서울에서 멀어? 우리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나 아직 자기 고향도 몰라. 그거 알아?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 집 서울이야. 부모님 서울에 계셔. 그래? 근데 왜 나와 살아? 아니야, 됐어. 그런 얘기도 다 차차 하자.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뭐. 제가 황급히 말을 접은 건 집이 서울인데도 나와 사는 걸 보면 집안 형편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변한 집도 없이 레지던시 사업에 목숨 걸고 그랬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비시부는 고위 공무원에 예비시모는 전직 교사 출신으로 예비시부가 높은 자리로 승진했을 때 학교 그만두고 자식들 교육에 올인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럼 자기네 집은 꽤 사는 집인 거잖아. 이런 표현은 미안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놀라서 그래. 난 자기가 어디 지방 출신 치저지게 가난한 집에서 재능 하나 믿고 예술하겠다고 상경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난 지금보다 훨씬 재능 있는 화가였을지도 모르지. 우리 엄마는 남자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고 끝까지 반대하셨었어. 무조건 공부해서 의대 아니면 법대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의대 아니면 법대? 정말 자기랑은 상극인 과들이네. 상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술할 거라고 반항했지 뭐. 그래서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하는구나. 집에 잘 가지도 않고. 부모님이 실망이 크셨겠네. 그래도 내 동생이 엄마 말 잘 들으며 착실하게 공부해서 의대 갔어.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니 나 하나쯤 내놔도 상관없어. 예랑이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예랑이 집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랑이는 어차피 자기 부모는 자기 결혼에는 관심도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런 말이 제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걱정되기만 했어요. 그런 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 건지 예랑이는 제게 예비 시부모를 만나 뵙기 전에 자기 동생부터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는 예비 시동생이 되는 거죠. 의사인 예비 시동생은 역시 의사인 예비 동서를 만나 일찌감치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예비 시동생만 나온 거예요.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수술이 잡혔다고 해서요. 형수님께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아유, 아니에요. 죄송은 무슨. 일이 먼저죠, 당연히.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형수님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형이 대체 어떤 여자를... 아니, 죄송해요. 어떤 분을 모셔올지 늘 궁금했거든요. 아 참, 그리고 여기 식당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 친언니가 하는 곳이에요. 자기가 못 오는 대신 저녁 자기가 쏜다고 와인도 비싼 걸로 마시라던데요. 그래? 그럼 어디 재수 씨 덕분에 오랜만에 호강 좀 해볼까? 그 레스토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얼핏 봐도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이런 레스토랑을 친언니가 운영할 정도면 예비동서는 자기도 의사지만 집안도 엄청 부자인가 보다 싶어서 더 주눅이 들었어요. 예랑이는 제 속도 모르고 그 집에서 쓰는 원두가 좋은 거라면서 커피까지 쭉 거기서 해결하면 되겠다는 속 없는 소리나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자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레스토랑 사장, 그러니까 예비동서의 언니인 것 같은 사람이 저희 테이블에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첫 직장이었던 그 대형 카페 사장이더라고요. 이젠 레스토랑까지 하나 보내 싶고 역시 금수저는 다르다. 세상 쉽고 편하게 산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사장이랑 저랑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 사장도 저를 알아본 게 틀림없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별말을 안 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너무 찜찜한 거죠. 그런 상태로 그날 예비 시동생과의 식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예비 시부모에게 첫 인사를 드디어 간 겁니다. 엄청 긴장했는데 예상대로 분위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아예 나와 보지도 않고 서재에만 계셨고 예비 시모가 몇 마디 형식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전부였어요. 구하라고 들었는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니? 엄마, 첫 질문부터 그게 뭐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넌 좀 빠져. 너랑은 할 얘기도 없어. 이놈아, 속을 썩여도 하여간. 괜찮아. 가만히 있어.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엄마랑은 6살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고 엄마랑 제가 살던 집주인 할머니가 저를 걷어주셨어요. 아휴, 기가 막혀. 그래, 공무원. 9급? 대학은 어디서 했니? 대학은 못했습니다.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제 힘으로는 대학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겠다. 너같이 근본도 없는 고아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는 알지? 그러니까 남의 집안에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나가.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엄마 이럴 것 같아서 인사도 안 시키려고 했던 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놈아. 너 얘가 어떤 애인지 알아? 내가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 사장, 그러니까 예비 시모에게는 사돈처녀가 되는 저의 전 고용주 카페 사장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게 분명하다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내 입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기 싫었는데 너 손버릇도 나빴다고 들었는데 그 버릇 고쳤니? 그럼 그렇죠. 그 사장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요. 벌써 입을 다 털었구나 싶었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싶어서 앞이 캄캄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시 오해가 있어서. 됐고. 그런 소리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집안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에 너 같은 애가 가당키나 하니? 정은아, 너 일어나. 이런 소리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 나가자. 엄마 잘 들어요? 얘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나도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뭐야? 저 자식 저건 언제나 정신을 차리려는데. 넌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 난 엄마 볼 일 없다니까. 그러는 와중에 예비 시동생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니 맞춰서 온 것 같았죠. 저는 이미 정신이 반쯤 털린 상황이라 예비 시동생 부부가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예비 동서가 갑자기 놀란 듯 제 얼굴을 가까이서 빤히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얼굴을 좀 볼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병원장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아무래도 이건 정말. 그러면서 자기 혼잣말처럼 뭐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걸더군요. 비서실이죠? 네, 내과 강주현인데요. 병원장님, 그분 말이에요. 찾은 것 같아요. 대체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에 더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저는 밖으로 나가고만 싶었는데 예비 동서는 그런 저를 붙들고 질문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비 동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동서는 제게 엄마 성함이 뭐야? 혹시 이주영 아니냐? 어렸을 때 욱수동에 살지 않았냐 하는데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 맞는 소리만 했으니까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아는 거죠? 혹시 언니분한테, 아니, 그 사장님이 그런 것까지 알 리가 없는데. 저희 언니는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죠?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혼란스러웠죠. 대체 그걸 다 어떻게 예비 동서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만 모르는 어떤 일을 예비 동서는 알고 있는 걸까요? 혼란한 중에 동서가 연락한 병원장 비서실에서 바로 사람을 보내와 저를 병원장에게 모셔가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장이라니. 예비 동서가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병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면 엄청 높은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왜 저를 보려고 하는 건지, 또 예비 동서가 한 말, 저더러 병원장이랑 똑같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그 말도 자꾸 생각나고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실려가는 동안 정말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랑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진정시켜줬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가는 도중에 기절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실려간 곳에서 병원장이란 분의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예비 동서가 한 말을 곱씹으며 왔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분은 제 기억 속 저희 엄마보다도 더 저랑 닮은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나의 생모인 건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셨고 제 이모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병원장의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그 병원장과 저희 엄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셨죠.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너한테는 외조 부모님이 되시는 그분들은 아주 부자셨지만 주영이, 그러니까 네 엄마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네 엄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죠? 네 엄마는 가난한 네 아버지를 만나 연애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지. 임신까지 한 네 엄마는 네 아버지와 도망쳐 너를 낳았고 그렇게 집을 나가면서 우리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어버린 거야. 엄마가 도망을 쳤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쫓겨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았다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쫓겨났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나한테는 가끔 연락을 해줬어.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네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잖아 죽었다는 것도 알았고 주영이가 혼자 너를 데리고 힘들게 사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왜 엄마를 도와주지 못하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외면했어도 엄마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면 도와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원망의 감정이 섞이더군요. 원망의 대상이 병원장님. 그러니까 제 이모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순간에는 그런 감정이 차올랐던 것 같아요. 당시 이모는 유학 중이셨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도 이모는 엄마와 드문드문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그곳 주소를 알려줬고 엄마가 유학 중인 이모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엄마는 외가 어른들께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대요. 이모 생각에는 그랬다가 그분들이 저를 떼어놓으려고 할 것을 걱정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유학 중일 때 편지가 몇 번 왔었어. 편지에 주영이가 그러더구나. 애가 클수록 나랑 많이 닮아간다고 말이야. 엄마인 자기보다 이모인 나를 더 닮은 것 같다고 해서 나도 참 궁금했지.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일 거라고 해서 유학 마치고 돌아가면 꼭 내 조카부터 보러 가겠다고 했었다. 병원장님, 아니 이모 어린 시절 모습을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모습을 봐도 저랑 정말 많이 닮으신 것 같긴 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전 엄마보다 이모를 더 닮았어요. 이모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약속대로 엄마가 보낸 편지에 적힌 주소로 엄마와 저를 찾아왔지만 이미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수소문 끝에 엄마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카인 저는 이후로 어떻게 된 것인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사를 했던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이모는 저를 찾을 수 없어 크게 낙담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계속 찾으러 다닐 수만은 없었다고 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모는 그렇게 공부하고 의사 되고 그러느라 바쁘게 살았고 이렇게 병원장까지 되고 나서야 자기 인생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됐대요. 이모는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한 독신으로 평생 환자 살리는 일만 하신 분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야 늘 마음에 걸렸던 조카인 저를 찾을 생각을 하게 되신 거래요. 엄마가 저와 이모가 너무 닮았다고 한 것을 떠올리고는 제 사진이 없었으니 이모의 사진을 넣은 전단지 같은 것도 만들었대요. 이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제 나이까지 이모 얼굴의 변화는 다 보여주는 그런 전단지였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 전단지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냥 제 앨범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어쩜 이렇게 닮았죠? 나도 네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어. 내가 너만 알 때 얼굴이랑 정말 똑같구나. 이모는 그렇게 사적인 사진을 여러 장 넣은 전단지를 만들어 병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유를 하셨다고 해요. 저를 너무 찾고 싶었지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여러 장 담은 전단지를 여기저기 뿌리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병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를 한 거죠. 병원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직원들에게만 공유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면 그때 가서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 하셨다는데 보세요.
당장 이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람이 저의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또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토록 강조하던 명예와 권위는 물론 부까지 갖춘 병원장인 제 이모, 이모에겐 자식도 없었으니 제가 유일한 혈육인 셈이죠. 제게 그런 이모가 생겼다는 걸 예비 시모도 당연히 알게 됐고, 그러니 그 길로 바로 저를 따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날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다른 얼굴을 하고 오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얼굴을 바꿔 끼우고 오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세상 상냥한 말투로 그러시더군요. 세상에, 정은아, 네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딱 맞는 며느리감이었다니. 정말 반가운 일 아니니?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야. 네? 제 이모가 병원장이나 되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시니 바로 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바뀌나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다만 핏줄이란 게 그런 거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핏줄 타령을 하겠어? 근본이란 건 중요한 거야.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단 거죠? 제게 병원장 이모가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바뀌는 건 아닌데요. 저는 똑같이 저예요. 아니지. 넌 이제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우리 집안에 꼭 맞는 며느리감 말이다. 걱정 마. 이제 너희들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요?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기억 안 나세요? 저희는 시댁이니 시부모니 그런 분들 상관없이 저희 인생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탁 끊어지는 게 아니란다. 걔도 지금 당장 화가 나서 그런 거지. 걔가 좀 다혈질이잖니?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가 차서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이야기가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기 할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장인 너희 이모에게도 우리 같은 사돈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 사실 그 병원장 자리라는 것도 외로운 자리거든. 게다가 여자 혼자 몸이니 늘 시기와 질투로 받을 테고 힘든 게 많으실 거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돈 돼서. 아니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저희 이모는 그런 거 필요 없는 분이시고요. 아니, 무엇보다 저희도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그런 도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생각만 하면 어떡하니? 예, 정은아, 우리가 잘 화해를 해야 내 아들도. 화해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죠? 애초에 저는 그쪽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집안에 들어가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똑 부러지게 선 긋고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시모는 몇 차례나 계속해서 제게 본인이 주장하는 화해의 손길을 보내왔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을 생각이 없었고요. 결국 예랑이가 나서서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해준 덕분에 더 이상 그러진 않으시네요. 그러면서도 호시탐탐 어떻게든 저희 이모한테 접근을 해보려고 예비 동서를 찌르는 모양이던데 예비 동서도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 카페 사장 말이에요. 이모는 제가 예비 시모를 두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저와 예비 동서 친언니인 그 카페 사장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짐작하시고 제게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저 다 지난 일이고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했지만 이모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먼저 끄집어낸 거 아니냐고? 그러니 이모도 알아야겠다고 막무가내셨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최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 악연이라 불러야 할 그런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모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병원장이라고는 해도 그때까지 제가 본 이모의 모습은 고양 있고 단정하고 고상한 모습이었는데 화를 내니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과연 병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모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는 이모만의 방식으로 그 사장을 응징하겠다고 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려나 했죠. 이모는 우선 저의 이모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장이 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 가지 주력 메뉴, 주로 비싼 것들 위주로 시켰다는데 저희 이모가 엄청난 미식가시더라고요. 그동안 맛있는 것들을 많이 드셔보셔서 그런지 미각이 보통 예민한 게 아니신데 그 레스토랑에 다녀오시고는 계속 뭔가 석연찮다고 하시는 거죠. 내 생각에 분명 재료를 최상급으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걸 그렇게 먹어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맛이 아예 달라요? 내 입에는 그저 고급지고 맛있기만 하던데. 교묘하게 섞은 것 같긴 하지만 내 입은 못 속이지. 특별히 비싼 재료 있잖아. 트러플 오일이나 캐비어 같은 거. 그런 걸 최상품은 아주 조금 쓰고 거기에 저가품을 섞어서 쓰는 것 같아. 분명해. 그리고 한우며 오징어 먹물 같은 것도 영 상태가 별로던데. 메뉴판에는 모두 최상급 재료만 쓴다고 원산지 표기며 다 해놨더란 말이야. 커피 원두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 사장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한번 먹어보고 안다는 이모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모는 결국 식품안전소비자센터, 쉽게 말해 식약처는 물론이고 구청, 시청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관할기관에는 모조리 신고 접수를 했어요. 또한 인맥을 동원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하기도 했죠. 아니, 없는 죄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조사 결과 이모의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 과대 광고 등 위반 사항들이 속출했고 당장 영업정지와 과태료, 벌금까지 엄청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금수저 아닌가요? 그깟 거야 별거 아니겠지 싶었죠. 근데 예비동서한테 들으니 꼭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 사장이 지금까지 사고 친 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술 먹고 친 사고에 카페 직원 상대로 갑질하다가 친 사고. 하긴 제가 당할 때만 해도 저도 뭘 모르긴 했지만 사회적 인식도 지금보단 떨어졌었던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요즘 그런 갑질하다간 바로 고소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소송에 휘말려서 예비동서 친정 부모가 해결하고 무마시킨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도 한계에 이른 거죠. 엄청 깨지고 하고 있던 다른 카페 포함해서 싹 다 그만두라고 했대요. 집에서 그러지 않아도 다 망하게 생겼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 사장 카페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그렇게 SNS에 자랑질을 해댔다고 했잖아요. 나이 들어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반인플루언서쯤은 됐던 모양인데 유명세를 탔던 만큼 타격도 큰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폭도 더 아찔하다고 합니다. 아마 다시 얼굴 들고 다니긴 힘들 거라고 하네요. 예랑이와 저는 부자 이모가 생겼지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애초에 예랑이도 집안 재산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저 또한 고아였던 제게 이모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지만 이모 재산 덕 보며 떵떵거리고 사는 건 저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모도 그런 저희 두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지지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둘이 살 신혼집만큼은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엄마처럼 챙겨주려고 하시네요. 그 마음이 뭔지 알기에 사양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마음 서운하시지 않게 받을 생각입니다. 예비 시부모와는 여전히 안 보고 있지만 시동생 부부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자주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비 시부모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속내를 숨기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관계 회복할 생각은 저도 예랑이도 없어요. 다음 달에는 결혼식도 올릴 예정인데 거기도 예비 시부모는 초대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희 부부는 이모를 엄마 대신이라 생각하며 딸 사위 노릇하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자 그렇게 말했어요. 제일 처음 예랑이가 제게 청혼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찌 보면
동화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화 속 신데렐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제 인생을 제 의지대로 꾸려나가며 잘 살아보려고요. 저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축복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혼 축복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을게요. 여러분, 저 결혼해요. 그리고 정말 잘 살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